혹시 요즘 길을 걷다가 그 많던 민트색 배달통 사이로 파란색 헬멧들이 무섭게 늘어난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색깔 변화가 아닙니다. 한때 이 나라 배달 시장의 99%를 손에 쥐었던 절대 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서울에서 그 왕좌가 처음으로 뒤집혔습니다. 무너질 리 없어 보이던 1등이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이 매달 무심코 누르는 그 배달 주문 버튼 뒤에는 아무도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은 돈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 잔혹한 돈의 전쟁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절대 강자의 이름은 다들 아실 겁니다. 배달의 민족, 바로 그 민트색 제국이죠. 배민과 요기요를 합치면 점유율 99% 이상이었고요. 배민 혼자만 따져도 약 90%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길에서 마주치는 배달통 10개 중 9개가 민트색이었다는 겁니다. 경쟁자가 발도 못 붙이게 막아주는 거대한 성벽이 있었던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경제적 해자라고 부릅니다. 적군이 못 건너오게 성을 둘러싼 깊은 물길, 딱 그런 방어막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해자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2024년 12월 배달시장의 심장부인 서울에서 1위가 처음으로 뒤집혔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서울 한 달 결제액이 쿠팡이츠 1,792억 원, 배민이 1,778억 원이었습니다. 차이는 고작 14억 원. 절대 깨질 리 없어 보이던 1등이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추격자에게 왕좌를 내준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게 한 번의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2025년 8월 같은 서울 결제액은 쿠팡이츠 2,113억 원, 배민은 1,605억 원으로 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쿠팡이츠가 배민의 약 1.5배를 가져간 거예요. 잠깐 사이에 살짝 추월당한 정도가 아니라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오해는 마세요. 전국으로 넓혀보면 아직 배민이 1위입니다. 2025년 기준 한 달에 앱을 켜는 사람이 배민은 약 2,170만 명, 쿠팡이츠는 약 1,230만 명이거든요. 전국 단위로는 여전히 배민이 앞서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이 사건이 의미심장한 겁니다. 전국에서는 1등인데 가장 돈이 몰리고 경쟁이 치열한 서울, 그 심장부가 먼저 뚫렸다는 거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국이 무너질 때 변방부터 흔들리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배민은 거꾸로 심장부터 균열이 갔습니다. 게다가 결제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그 앱을 며칠이나 켜는지를 보면요, 2025년 가을 기준 쿠팡이츠가 배민을 살짝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시켜보는 걸 넘어서 손에 익은 단골 앱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충성도라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1위 교체가 아닙니다. 99%를 후렴하던 제국에 처음으로 금이 갔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 그 자체가 사실은 함정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 질문부터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왜 무너지는지도 보이거든요. 시계를 잠깐 되돌려보죠. 사실 배민이 처음부터 미움받던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한때 배민은 온 국민이 사랑하던 골목대장이었습니다. 시작은 작았습니다. 자본도 배경도 변변치 않은 회사였거든요. 경쟁자들은 훨씬 돈이 많았습니다. 무한 자본을 등에 업은 재벌집 아들 같았죠. 그런데 이 골목대장은 다른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브랜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특유의 B급 유머, 손글씨 같은 폰트, 키득거리게 만드는 광고. 배민은 그렇게 우리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소비자는 그 솔직함과 위트에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열었거든요. 결국 자본을 앞세운 경쟁자들을 하나둘 제치고 배민은 국민의 1위에 올라섭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건 단순한 배달앱이 아니었어요. 우리말로 농담을 건네는 우리 편 같은 회사였습니다. 그게 바로 낭만의 시대였죠.
그런데 그 낭만에 조용히 마침표가 찍힙니다. 2019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독일의 거대 배달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의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을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인수 금액은 무려 4조 7,500억 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때까지 한국 IT 회사가 팔린 거래 중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골목대장이 외국 자본의 품으로 넘어간 순간이었죠. 물론 간판은 그대로였습니다. 앱 디자인도 그 익숙한 민트색도 변함없었거든요. 하지만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간판은 같아도 안에서 세무라는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변화는 곧바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었죠. 2020년 12월,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섭니다. 거대한 부회사가 합쳐지면 시장을 독차지할 거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합병을 조건부로만 승인합니다. 조건은 단호했죠. 가지고 있던 요기요를 팔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회사가 시장을 거의 다 가지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걸 막으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끝나자 회사를 키운 창업자의 자리도 달라졌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13%의 지분은 독일 본사의 주식으로 바뀝니다. 한국의 골목대장이 이제 독일 회사의 한 주주가 된 거예요. 회사의 진짜 운전대가 누구 손에 있는지 이 한 줄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그 회사는 더 이상 예전의 그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분기점이었거든요. 문제는 새 주인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눈은 가장 먼저 자영업자와 라이더의 지갑을 향했습니다. 그 다른 눈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자영업자의 매출 장부였습니다. 2024년 8월, 배민은 가게에서 떼어가는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렸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그냥 3% 오른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건 떼이는 돈이 한 번에 거의 절반 가까이 늘어난 셈이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더 무서운 건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꺼번에 크게 올리면 사장님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발이 덜한 선에서 조금씩 천천히 끌어올리는 거죠. 게다가 떼이는 건 수수료만이 아닙니다. 배민에는 울트라콜이라고 불리는 깃발 광고가 있습니다. 가게 하나당 한 달에 88,000원씩 내고 꽂는 정액 광고인데요. 문제는 옆 가게가 깃발을 더 꽂으면 우리 가게는 묻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깃발을 여러 개 꽂게 되고 광고비는 또 불어납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에 결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분담까지 다 합치고 나면요, 가게가 배민으로 만든 매출의 약 20% 안팎이 플랫폼으로 빠져나갑니다. 10,000원을 팔면 2,000원이 통행세로 사라지는 셈이죠. 그럼 사장님들은 왜 그냥 배민을 끊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손님이 거기다 있으니까요. 점유율 99%짜리 시장에서 배민을 끊는다는 건 손님을 통째로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포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번 갇히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비싸도 그냥 그 안에서 버틸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전환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전환 비용이란 다른 곳으로 갈아탈 때 치러야 하는 손해를 말하는데요. 배민을 떠나면 당장 매출이 끊기니 사장님들은 화가 나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는 가게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라이더들도 똑같이 끓고 있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가가 오르고 주문이 늘었으면 라이더가 받는 돈도 올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민의 기본 배달료 3,000원은 약 9년째 거의 그 자리에 멈춰 있은 채 이렇습니다. 9년이면 짜장면 값도 커피값도 최저임금도 다 오른 시간입니다. 그동안 라이더의 기본 배달료만 제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라이더 모임인 라이더 유니온은 이걸 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건에 3,000원. 적지 않아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름값이 빠집니다. 오토바이 보험료가 빠지고요. 매달 나가는 할부금이 또 빠집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새벽까지 도로 위를 달려도 정작 손에 주는 돈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라이더들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라이더들은 거리도 나섰습니다. 앱을 끄고 배달을 멈추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게도 라이더도 수수료와 정책이 바뀔 때마다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장님이, 다른 쪽에서는 라이더가 같은 회사를 향해 화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나르는 사람이 동시에 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건 수수료가 올랐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누른 그 배달비와 음식값, 그 돈이 실제로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지 지금부터 1원 단위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1원 단위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저녁 2만 원짜리 음식 한 번을 시켰다고 해보죠. 이 2만 원이 통째로 사장님 주머니에 들어갈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건 중개수수료예요. 배민이 2024년 8월부터 매출에서 떼가는 중개수수료율은 9.8%입니다. 2만 원이면 약 1,960원이 여기서 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값에 붙는 보이지 않는 통행세죠. 그런데 통행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가 또 붙고 배달비 분담금도 사장님이 일부를 떠왔습니다. 여기에 광고비, 그리고 마지막엔 부가세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더해보면 수수료와 결제, 광고, 배달비를 합친 사장님 부담이 매출의 약 20%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사례에 따라선 그보다 더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략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2만 원을 팔아도 플랫폼 관련 비용으로 4,000원 안팎이 먼저 날아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음식 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는 아직 손도 안 댔어요. 재료비와 가게 운영비를 빼고 나면 결국 2만 원짜리를 팔아서 사장님 손에 남는 건 고작 몇천 원입니다. 한 그릇 정성껏 만들어 팔아도 정작 만든 사람 몫이 가장 얇은 거예요. 그럼 라이더는요? 이 부분은 정확한 배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례로 따져보면 한 건 띄어 손에 주는 기본 배달료는 3,000원 안팎이고 그게 9년 가까이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기름값, 보험료, 오토바이 할부금을 빼야 합니다. 비 오는 날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건을 더 잡아도 결국 3,000원짜리를 띄어서 손에 쥐는 건 정말 얼마 안 되는 셈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식을 만든 사장님도 그걸 배달한 라이더도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얄팍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는 분명 크게 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사람들을 진짜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2024년 한 해 매출 4조 3,226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으로만 6,408억 원을 남겼어요. 한 해 전인 2023년엔 그보다 더 많은 6,998억 원을 벌었습니다. 사장님과 라이더의 지갑은 얇아지는데 플랫폼은 매년 수천억을 챙긴 거죠. 여기서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한국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민의 주인은 더 이상 한국 회사가 아니라 독일 회사니까요. 2023년 배민은 현금 배당으로 4,127억 원을 독일 본사에 보냈습니다. 4,127억 원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시민 전체에게 한 사람당 수십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2024년엔 자사주를 사들여 없애는 방식으로 또 막대한 돈이 본사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빠져나간 돈만 약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원이면 어지간한 중소도시 한 곳이 1년 동안 쓰는 예산에 맞먹는 규모예요. 그 큰 돈이 고스란히 바다 건너 독일로 건너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시킨 그 치킨값의 일부가 통행세처럼 차곡차곡 거쳐서 결국 독일 본사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경쟁이 없을 때 손쉽게 더 걷어가는 웃돈, 경제학에선 이걸 독과점 지대라고 부릅니다. 1등이라는 자리 하나로 매년 수천억을 걷어 그 열매를 본국으로 실어 나르는 환류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 돈이 우리 동네 사장님이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외국 본사 금고로 새어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모든 틈을 정확히 노린 진짜 괴물이 나타납니다.
9.8%의 통행세에 지친 사장님, 9년째 제자리인 라이더, 그리고 배달비가 아까운 여러분, 그 셋이 벌어진 틈을요. 그 괴물의 무기는 놀랍게도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공짜였습니다. 무기는 단 하나, 공짜였습니다. 2024년 3월,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 배달을 시작합니다. 당시 와우 회원은 무려 1,400만에서 1,500만 명, 광역시 몇 개를 합친 인구가 이미 한 어항 안에 들어와 있던 셈이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무료 배달이 왜 그렇게 무서운 무기일까요?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하거든요. 음식값 2만 원은 그러려니 하면서 돼요. 그런데 배달비 7,000원은요, 꼭 쓸데없이 새나가는 돈처럼 느껴집니다. 똑같은 내 돈인데도 배달비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아깝고 억울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을 쿠팡이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 배달비를 0원으로 만들어버리니까 1인 가구도 구독자도 줄줄이 쿠팡 이츠로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나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공짜로 배달을 해주면 쿠팡은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걸까요? 기억나시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사실은 함정이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쿠팡에게 배달앱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손님을 쿠팡이라는 생태계에 묶어두는 미끼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미끼 상품, 영어로 로스 리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일부러 손해를 보면서 던지는 공짜 미끼입니다. 마트가 계란을 원가 밑으로 팔아 손님을 끌어모으는 것과 똑같아요. 계란에선 밑져도 그 손님이 끌고 들어오는 장바구니 전체에서 남기는 겁니다. 배달도 마찬가지예요. 배달에서 한 푼 못 벌어도 그 손님이 쿠팡에서 생필품 사고 로켓 배송시키면 그만인 거죠. 한번 와우에 묶이면 빠져나오기가 묘하게 번거롭습니다. 이걸 락인 또는 전환 비용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떠나는 구독의 덫이죠. 자, 그러면 배민은 어떨까요? 배민은 배달, 딱 그 하나로 꼭 돈을 벌어야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쿠팡에게 배달은 돈을 안 벌어도 되는 미끼예요. 둘은 애초에 체급이 다른 싸움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 미끼 전략은 사실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 건너 중국에서 이미 증명된 공식이거든요. 중국 최대 배달 기업 메이투안, 그리고 후발주자 징둥은 배달을 그 자체로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커머스와 물류로 들어가는 입구로 씁니다. 징둥은 아예 배달에서 돈 벌 생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예요. 라이더만과 손님만 확보하면 돈은 그 뒤에 붙은 거대한 쇼핑에서 나오니까요. 쿠팡이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러니 무료 배달은 자선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점령 작전인 거죠. 자, 이제 숫자로 보면요, 이 미끼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쿠팡이츠의 2024년 매출은 1조 8,819억 원, 그런데 영업이익은 고작 217억 원이었습니다. 이익률이 1.1%예요. 100원을 팔아서 겨우 1원 남긴 겁니다. 사실상 안 남기고 판 거나 마찬가지죠. 같은 해 배민은 매출 4조 3,226억 원에 영업이익 6,408억 원을 챙겼습니다. 알뜰하게 돈을 다 챙긴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돈을 두둑히 남긴 쪽은 심장구 서울을 내줬고 거의 안 남기고 던진 쪽이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돈은 거의 안 남기고도 시장을 가져간 겁니다. 이게 미끼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견고하던 제국에 처음으로 또렷한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전쟁은 누구도 예상 못한 결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들어 누구도 예상 못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아한 형제들을 4조 7,500억 원에 사들였던 독일 본사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수 7년 만에 이 회사를 다시 시장에 내놨습니다. 매각 주관사로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간이 선정됐고 네이버와 우버 같은 후보들에게 인수 안내서가 돌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에 팔려고 할까요? 기대 매각가가 약 8조 원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4조 7,500억 원에 산 회사를 2배 가까운 8조 원에 되팔려는 겁니다.
그것도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배당과 자사주로 1조 원 넘게 빨아들인 다음에 말이죠. 황금알을 낳던 거위를 본전을 다 뽑고 나서 시장에 내놓는 셈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팔려는 걸까요? 답은 독일 본사 사정에 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의 빚이 약 9조 2,500억 원에 달합니다. 부채 비율은 약 231%까지 치솟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가진 자기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2배 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5년엔 대만에서 운영하던 푸드판다까지 경쟁사 그랩에 팔아치우며 현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한국의 배민도 그 현금 확보 행렬의 오른 매물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2026년 6월 지금 기준으로 한때 시장의 99%를 쥐었던 제국의 운명이 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끝난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2026년 쿠팡이츠가 와우 회원 전용이던 무료 배달을 일반 회원에게까지 확 풀었습니다. 미끼를 더 넓게 던진 겁니다. 도입 2년 만에 전면전 2라운드가 시작된 거죠. 싸움터도 넓어졌습니다. 이제 음식 배달을 넘어 새벽 배송과 즉시 배송, 장보기 영역까지 출혈 경쟁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쿠팡은 착한 기업일까요? 아닙니다. 미끼 구조의 본질을 생각하면 쿠팡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날엔 언젠가 배민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갈 수 있습니다. 공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끼로 어항에 가두고 나면 결국 값을 치르는 건 그 안에 갇힌 우리들이거든요. 자, 그럼 이 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독점이라는 해자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99%라는 난공불락의 성격도 사장님과 라이더와 소비자라는 생태계의 신뢰를 잃는 순간 안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적이 성벽을 부순 게 아니라 주인이 스스로 우군을 적으로 돌린 겁니다. 결국 고객을 이기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1등도 없습니다. 그럼 소비자인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변화의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생 구조의 시작입니다. 2025년 2월부터 배민 중개 수수료가 매출 구간에 따라 2.0%에서 7.8%로 차등 인하됐습니다. 거센 반발 끝에 얻어낸 작은 양보지만 일단 방향은 돌아섰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수수료 앱과 공공배달 앱의 약진입니다. 수수료가 단 2%인 땡겨요 같은 앱이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간 앱이 9에서 10%를 떼갈 때 그 5분의 1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누른 주문 버튼 하나가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를 아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시장은 함부로 우리를 포로로 가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민과 쿠팡이츠 중에서 무엇을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과 이유를 빌려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그 자체가 시장을 움직이는 작은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 발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배달을 미끼로 삼은 쿠팡 제국의 진짜 야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땡겨요와 공공 배달앱의 반격이 과연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